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입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 성장의 엔진 역할을 하면서 글로벌 무대를 누벼온 주역은 바로 기업입니다. 지난 2008년 이후 장기화된 경제 위기 속에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 경제의 선두에 서서 위기 탈출의 깃발을 높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더 리더는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과 함께 우리 경제 현상을 진단해보고 기업의 위기 극복 노력을 돕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한국경제연구원장 취임하신 게 3월인데요. 네.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 한국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간 연구기관으로서 우리 헌법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자유시장 경제에 대해서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연구원이 그 이름에 걸맞게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시장 경제, 자유기업 이런 거에 관해서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이라든지 또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처럼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그 발전된 연구원으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한국경제연구원 이제 그동안에 많은 역할도 하고 일도 또 했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 또 저게 일부에서 조금 위상이 좀 불만족스러웠다 이런 지적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에 특히 더 육점을 두실 생각이신지요? 아무래도 제가 공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이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공직에 있으면서 국무총리실 장관할 때 23개 국책연구원을 전부 담당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고 또 87년에서 8년까지 제가 또 KDI 한국개발연구원에도 있었고 OECD 대사를 2년 반 하면서 우리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연구하는 과제들인 규제 완화, 기업 정책, 조세 정책 이런 거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또 기재부 차관하고 차관보 국장을 하면서 정책도 같이 겸했기 때문에 그러한 그 경험을 이 연구 방향에 많이 실도록 해가지고 실제 한국경제연구원이 우리나라 이 수요자인 우리 연구원의 수요자가 결국은 국민이고 정책당국이고 국회니까 그런 분들한테 정책 결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를 강화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국내외 경제에 관한 정책 현장에서 오랜 기간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한국경제연구원의 새 바람을 불어일으키는 데 큰 역할을 하실 것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경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국내 경제 지표상으로는 좀 회복기라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 체감으로는 아직 한겨울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런 괴리가 어디서 온다고 보시고 언제쯤 좀 온기를 많은 사람이 느낄 수 있을까요? 실제 우리 경제가 지표상으로는 상당히 개선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일부는 착시 현상이 있다고 봅니다. 이 증시라든지 이런 해외 수출에서 보면 결국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자동차라든지 몇 개 기업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숫자가 좋다는 측면이 있고 그를 제외하면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렵고 또 이 음식점이나 이 영세 상인들도 어렵고 그런데 이 우리나라 10대 재벌 기업 안에서도 이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자동차라든지 또는 이 소비재를 하고 있는 또 현금 장사를 하고 있는 이런 몇 개의 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이 대기업들도 아주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개가 좋은 거죠? 그냥 일부만? 예, 일부만 좋은. 그래서 착시 현상이 생기는데 그러나 이제 이 리만 브라더스 위기 이후에 세계적으로 미국 경제도 살아나고 있고 유럽도 바닥을 쳤고 일본도 살아나고 있고 중국은 다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로 봐서는 대외 여건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이것이 국내에 전달되고 온기가 느껴지기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망으로는 어차피 그것이 이제 파급되고 실제 좀 피부적으로 느끼려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야 되는데 지금 경제 지표가 다소 개선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려야 이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피부로서 느끼는 경기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사실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경제가 대외 의존도가 무척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가장 민감한 이제 가격 변수가 환율입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보면 가장 신경이 쓰이는 건데 최근 이제 엔화 약세 또 원화 강세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기업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을 텐데 앞으로 환율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환율을 담당하는 국제금융심의관, 국제금융국장 또 국제업무정책관이라고 차관보를 하면서 환율을 직접 다뤄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환율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환율 제도가 옛날처럼 정부에서 직접 고시하는 수준으로는 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자유변동 환율제로 변동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은 다른 나라에도 다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경상수지 흑자가 생기고 있고 외환 보유고가 이 세계에서 5대 국가 예. 5번째로 많고 또 이 국가 신용 등급도 높고 이러고 하다가 보면은 이제 외국 자본들도 들어오게 되니까 원화 강세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다만 이제 미국이 이 테이퍼링해서 이 돈 푸는 정책을 점차 줄여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되면 미국 통화가 다시 좀 강세가 될 우려가 예.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화는 이제 그거에 비해서는 좀 약세가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부에서도 이 환율 방향을 결정할 수는 없고 환율 변동이 지나치게 크다든지 또는 투기적으로 흐를 때는 스무딩 오퍼레이션 정도를 해서 속도를 조절할 그런 예, 완만하게 방법밖에 조절해주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 따라서 기업에서는 수출하는 기업이나 수입하는 기업에서는 다소 비용이 들고 또 좀 괴로우시겠지만은 환율 변동 위험에 대비한 해지에 가입한다든지 늘 환율 변동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포괄적으로 또 환율 전망, 또 정부의 대응 방안, 또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다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에 이제 좀 본질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이제 잠재 성장률이 이제 과거처럼 높은 성장을 하기는 좀 어려운 시기이고 또 고령화로 특히 이제 경제의 활력이 조금 굉장히 취약해진 상태인데요. 뭐 그렇다고 저성장 그냥 또 받아들일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저성장 탈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법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우리 경제에서 지금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예. 우리 경제의 제일 큰 문제는 첫째는 과거에는 성장률이 8% 10%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잠재 성장률이 4% 머지않은 장래에 3% 2%로 떨어지면은 잘못하면 일본처럼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게 제일 큰 걱정입니다. 두 번째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고령화가 되고 있고 또 저출산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준입니다. 애를 낳지 않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우리 사회 전체가 너무 늙은 인구가 많은 그런 상황이 될 우려가 있고 지금 또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거는 가계부채가 1,000조 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 복지에 대한 수요가 엄청 크고 또 정치인들이 많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복지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까 하는 게 이런 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 저성장의 늪에 빠지지 않고 또 복지 재원을 조달하고 또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이런 거 가계부채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결국 기업이 잘 돼가지고 일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또 그 사람들이 소비를 함으로써 전체 이 내수 시장도 살아나고 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기업들도 세금 법인세를 많이 내게 되고 월급을 많이 받게 되고 또 취직하게 되는 사람들도 소득세를 내고 하면은 이 복지 재원도 마련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과제는 그 기업하기 좋은 환경 또 기업의 투자 촉진 그걸 통한 일자리 창출이 제일 큰 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하는 과정에서 이번에도 이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신 규제 완화도 하고 했는데 이런 규제 완화와 또 일자리가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서비스 산업을 그 활성화하는 그런 문제가 우리 경제의 제일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투자 문제 얘기해 주셨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경제가 과거에 고도 성장을 하던 시기에는 이제 기업 투자가 이제 선두마차로 이렇게 쭉 달렸는데 지금 기업 투자 부진합니다. 그 원인을 놓고 뭐 현금을 쌓아놓고 있는데 투자는 안 하는 거 아니냐라는 또 이제 그런 지적들이 있는데 또 기업으로서는 좀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지적일 수도 있고 한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왜 투자가 지금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보시는지?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기업이란 조직은 투자를 원하는 조직이고 늘 투자를 하고 확대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운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업의 속성입니다. 그것은 기업이라는 것은 계속 투자를 해서 또 이윤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장 원하는 건데 왜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느냐. 그거는 기업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여러 가지 여건의 문제라고 봅니다. 첫째, 투자를 안 하는 거는 이 불확실성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도 있고 대내 경제에서도 각종 경제 민주화 입법이라든지 또는 뭐 이 통상 임금 문제라든지 근로시간 단축 전부 기업이 투자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내니까 기업으로서는 이 불안한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현금성 자산을 많이 쌓아놓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기업들이 현금성 자산이 많다고 사내 유보에 대해서 과세를 하자는 얘기도 있는데 기업이 이 영업을 하고 남는 돈은 세금을 내고 또 임금을 주고 그다음에 배당을 하고 이런 방식이 있고 이제 일부는 미래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 사내 유보를 하는데 회계학적으로 보면 사내 유보를 많다는 걸 세금 과한다는 건 완전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내 유보는 이 재무제표에 대변에 나타나 있는데 재원 조달 방식으로서 자본금이 있고 부채가 있고 그 자본의 일부가 사내 유보인데 그것이 차변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냐 하면은 투자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투자를 하면 사내유보도 늘어나는 거죠. 사내유보 늘어난 자금이 투자도 가고 하는데 문제는 이쪽 사내유보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건 그 전혀 모순되는 얘기고 현금성 자산이 많다. 그거는 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수익이 제일 안 나기 때문에 가급적 그걸 안 가지고 수익을 내는 투자를 하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현금성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판단하는 거는 기업이 제일 잘한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그 기업이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안 하고 있는 이유는 첫째는 불확실성이고 또 둘째는 세계 기준으로 봐도 우리나라의 그 기업 규제가 제일 강합니다. 세계적인 이 경쟁력 평가 기관인 월드 이코노믹 포럼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데 거기서도 나온 거 보면 대상 국가 148개국 중 한국의 투자 환경이 95등으로 아주 나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성장 산업들이 각종 융합을 해서 자동차에 IT를 접목한다든지 뭐 이런 또 의료기기에 IT 접목하고 이런 게 있는데 새로운 산업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그걸 전부 규제 때문에 못하고 있다. 또 제일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서비스 산업인데 서비스 산업에서 규제가 제일 많고 또 집단 이기주의가 있어서 새로운 경쟁이나 새로운 진입을 허용하지 않는 이런 문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옛날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는 기업인들을 대통령이 이병철 씨나 정주영 씨를 크게 칭찬하고 당신들이 애국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어느 동안에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반기업 정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왜 기업이 투자를 가지 않고 이 현금성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첫째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셋째는 과다한 규제, 또 넷째는 이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로서 새로운 진출이 안 되고 마지막으로 반기업 정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개선해야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거를 이제 좀 정리해 보면 사실은 대부분은 이제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규제
상당히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최근에 이제 대통령 주재로 민관 합동 규제 개혁 뭐 끝장 토론을 했죠. 그 이후에 사실 이제 규제 완화의 이제 깃발이 높이 이제 들려 있는데 사실 돌아보면 모든 정부가 초기에는 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사실 이제 지속적으로 추진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어떤 뭐 제도 또 마음 자세 이런 게 필요할 텐데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참 쉽지 않은 과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매번 규제를 줄인다고 정부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뭐 이명박 대통령 다 하셨는데 실제 규제 숫자는 옛날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늘어나게 된 이유는 첫째는 이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것을 전부 법률이나 입법으로 또 규제로서 문제를 하려고 보니까 무슨 사건만 생기면 규제가 자꾸 생장됩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 시대에 안 맞는 규제는 안 없어지고 있고, 둘째는 이 집단 이기주의나 이런 것 때문에 규제를 풀려고 하면은 이해 집단이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또 정치권이 나서서 하기 때문에 규제를 줄인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규제가 있는 것이 우선 자기들이 뭐 규제 풀려고 하면은 이거 풀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은 자기들이 비난받기 때문에 안 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는 규제 또 상당수의 공무원들에게는 규제가 가장 큰 자기들의 그 권력이나 권한 행사가 그거니까 본질적으로 규제를 안 줄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계속 규제 개혁이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더 하려면은 진짜 일회성 대통령 행사가 아니라 좀 더 시스템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뭐 제게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는 이제 통상임금 이슈하고 또 근로시간 단축 이슈죠. 궁극적으로 이제 기업의 비용 증가를 수반하는 이제 이슈들인데 그 어떻게 평가하시고 좀 어떻게 개선돼야 한다고 좀 보시는지요? 기본적으로는 이 OECD에서 각국의 성공 실패 사례를 많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실패 사례가 그 프랑스의 근로시간 단축 제도, 주 36시간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지난번에 그 프랑스 대통령 사르코지 같은 분도 주 36시간 일해가지고 어떻게 다른 나라하고 경쟁을 하고 프랑스가 수출할 수 있겠느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한다든지 근로시간 단축을 그 무리하게 강요를 한다든지 하면 결국은 기업의 노동 비용이 올라가서 기업의 그 수출이나 이 경쟁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업으로서는 살아남기 위해서 해외로 나가게 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 결과가 최근 몇 년간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기업하겠다고 들어온 돈은 10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기업들이 여기 임금이 너무 비싸고 또 이 각종 규제가 많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는 돈이 400억 달러 가까이 됩니다. 과거에는 거꾸로였는데. 네, 거꾸로였는데. 그 얘기는 결국 통상임금 문제라든지 근로시간 단축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노동 비용이 올라가서 기업이 최산성이 맞지 않고 경쟁력이 떨어지면 결국은 외국으로 나가게 되고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고 또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거꾸로 가는 방향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를 제가 2년 반 동안 대사를 하면서 살았는데 이 단순하게 생각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통상임금 확대하는 식으로 이 제도를 계속 개선해 왔기 때문에 프랑스 경제가 좋을 때도 일반 실업률이 8%, 청년 실업률은 25% 가까이 됐고 또 이 쌍드니라든지 이런 프랑스 파리의 교외에 있는 이 주변 도시의 경우에는 청년 실업률이 50%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2차례나 폭동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오히려 근로시간을 확대하려는 경향 이런 거 OECD 조사 보고에서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실패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우리가 신경을 써가면서 이 과제를 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사실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뭐 동반 성장 또는 기업의 이제 사회적 책임 뭐 이런 데 대한 이제 요구의 목소리도 높은데요.
그 성장의 열매를 같이 나눈다는 측면에서 뭐 기업 물론 뭐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혹시 또 개선의 뭐 여지가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좀 필요할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하셨듯이 원래 삼성, 현대, 뭐 SK 어떤 기업도 다 소규모 기업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또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나라 전체가 발전해야 되는데 나라의 경제 성장이라는 게 결국 기업의 성장이니까 우리나라처럼 중소기업 보호제도가 많은 나라는 드뭅니다.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어떤 결과가 생겼냐면 중소기업이 보호받는 데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분야로 나가려고 하지 않고 또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크지 않으려고 합니다. 크려고 하죠. 자동적으로 커지면 저절로 또 회사를 분할시켜서 계속 쪽에서. 중소기업으로서 받는 뭐 2, 300까지 혜택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런 보호 위주의 정책으로는 중소기업을 육성을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중소기업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다른 방식으로 지원을 하든지 제도를 개선해서 중소기업이 대기업 가도록 해야 되지 인위적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뭐 이렇게 또 중소기업 보호제도를 너무 강화를 하다 보면은 왜곡이 생깁니다. 예. 단순한 예로 이 두부 같은 경우를 대기업이 못 만들게 했더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니까 이 두부를 만드는 회사들이 농민들이 요새는 이제 저기 벼 옆에 콩을 많이 심는데 예. 그 콩을 구매를 안 해주기 때문에 농민들이 더 죽을 지경이라 그러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 면만 생각을 해서 대기업이 그 두부를 못하게 했지만 결국 피해는 다른 농민들이라든지 또는 뭐 그 관련된 중소기업이 더 피해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규제를 가지고 이렇게 동반 성장을 인위적으로 유도를 하면 그 부작용이 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지나친 지원이 또 성장 장애를 가져오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전 국민들 무척 어려운 시기인데 뭐 희망을 주는 메시지 좀 주시면서 아울러 한국경제원장 신임원장으로서 저기 포부 이렇게 묶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제가 해외에서 투자 설명회를 몇십 차례를 했는데 많은 외국 기업인들이 가장 놀라는 것이 한국인의 저력입니다. 두 가지인데 1997년 외환 위기 때 금모기를 하는데 집집마다 돌반지를 내가지고 그 모인 금의 양이 한 30톤 되는데 내놓은 가구에 왜냐하면 한 가구에서 한 명씩 하니까 대단한 거죠. 350만 가구가 금을 모았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결국은 옛날은 1가구 4인이니까 거의 모든 낼 수 있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냈다는 그 점에 외국 사람들이 가장 반했고 그 한국의 저력. 둘째는 2002년 월드컵 할 때 우리가 준비를 일본보다 훨씬 늦게 몇 년 뒤에 했는데 성과는 우리가 더 이 조직적이고 깨끗한 그 응원도 하고 또 이 실제 축구 성적도 좋고 그 두 가지를 보고 한국 사람들 굉장히 존중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2만 달러 수준에서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힘만 합치면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그 경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모든 걸 할 수가 없고 결국 경제 성장의 원천은 결국 기업이 다 하는 겁니다. 기업이 사람도 고용하고 기업이 수출도 하고 기업이 세금도 내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온 국민이 잘 살게 되기 위해서는 많은 청년 기업들이 나와야 되고 또 있는 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그래서 이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만들고 수출도 늘어나고 그렇게 해야만 이 모든 문제, 가계부채 문제, 저출산 고령화, 잠재 성장률 저하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금방 되진 않겠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의 저력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애로 요인들이 되는 여러 가지 그 규제 해소라든지 또는 기업 활성화라든지 또는 기업가 정신의 창달이라든지 이런 거를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또 우리 수요자인 국민과 정책 당국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재계의 싱크탱크입니다. 정책 경험이 풍부한 권태신 원장이 이끄는 한국경제연구원이 앞으로 재계는 물론 다른 경제 주체들에게 경제의 향도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더욱 성장하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권태신 원장님 감사합니다.